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K-팝. 하지만 K-팝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시작은 IMF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1997년 정부 문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영화 주라기 공원의 수출 효과는 자동차 150만 대와 같다. 그 당시 한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130만 대였습니다. 이때부터 문화부 예산을 늘리고 방송, 음악, 드라마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대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넘쳐났고 국가는 처음으로 IMF에 손을 벌렸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공장만으로는 더 이상 못 산다. 자, 이제는 문화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지금의 K-팝을 만든 핵심 시스템, 연습생 제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계약, 하루 10시간 훈련, 노래, 춤, 외국어, 인성 교육까지. 아이돌은 예술가가 아니라 공업 제품처럼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팝은 이때부터 이미 문화가 아니라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 우리나라 음악 산업은 좋지 않았습니다. 불법 다운로드의 전성기였고 음반 수입도 적었고 콘서트 시장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보아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 엔터들은 깨닫습니다. 아,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인구도 적고 음악 산업도 좋지 못하구나. 일본은 당시 세계 음반 시장 2위였습니다. CD 한 장에 3만 원은 했고 팬들이 실제로 돈을 쓰는 구조가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왜냐면 70년대부터 일본은 아이돌 시스템이 존재했고 팬들이 소비하는 구조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를 비롯해 동방신기, 소녀시대가 차례대로 일본에서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일본 시장에서 먹히니 한국 엔터는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 케이팝은 마니아들이 즐기는 음악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간 한인들이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들었죠. 이때 박진영 프로듀서는 원더걸스를 미국에 진출시키고자 합니다. 미국에 가서 데뷔를 준비시키는 동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죠. 그 전까지 원더걸스와 이야기했던 음반사들은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박진영 프로듀서는 포기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상점에 음반을 유통하기로 계약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트박스에서 음반을 팔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미국 유명 보이그룹의 미국 전역 투어 오프닝 가수로 무대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원더걸스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아닌 여러 국가에 우리의 케이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강력한 후속타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죠. 당시 유튜브 조회수 1위. 네, 거짓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강남 스타일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춤을 추었고 사람들이 케이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 이후 BTS, 블랙핑크를 포함한 여러 그룹들이 연속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면서 K-팝은 주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K-팝은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닙니다. IMF 이후 살아남기 위해 국가가 설계하고 기업이 공업화하고 유튜브가 폭발시킨 문화 수출 시스템입니다. 1997년 한국은 무너졌지만 2020년대 한국의 문화는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케이팝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가장 한국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곰곰이 키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